전 세계 5억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속에서 9살 소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엄마. 그것이 소피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독일 최고의 의료기술자 아말리에 크로이처 박사는 분노했습니다. 5년 전 약혼자가 한국 의료기기 폭발로 목숨을 잃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다시는 한국 기술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하 68도 극한 추위 속에서 두 번째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 기술들이 모두 포기한 순간 단 한 나라만이 12분 안에 생명을 살리겠다고 응답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건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눈폭풍을 에너지로 바꾸는 세계 최초 기술, 그리고 2조 달러 거래를 거절하고 인류에게 무상으로 나눈 선택까지. 이 아이 이름은 하늘이에요. 한국말로 스카이라는 뜻이죠. 북극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15년 후 서울대 의대 신입생이 되어 한국어로 연설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까지. 편견이 존경으로, 증오가 사랑으로 바뀐 진짜 이야기.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계를 움직인 대한민국의 놀라운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말리에 박사의 입장이었다면 과거에 한국 의료기기로 약혼자를 잃은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국 기술에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한국을 믿어봐야 한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를, 너무 위험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한국 1등을 달아주세요. 저는 아말리에 크로이처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유럽 우주기술안전국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날은 북극 생명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생중계 날이었어요. 전 세계 5억 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하 58도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최첨단 생명 유지 시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9살 소녀 소피가 생명돔 안에 있었어요. 벨기에에서 온 작은 아이였죠. 선천성 심장병으로 특수 심장 보조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소피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예요. 그런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의 심장 보조 장치에서 적색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저는 즉시 기술팀에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스템 과부하입니다. 냉각 장치가 한계치를 넘었어요. 기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중계 화면 속에서 소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약혼자 마르쿠스가 한국산 의료기기 폭발로 목숨을 잃었던 그날 말이에요. 무책임한 기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독일 기술로 교체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소피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장 보조 장치가 완전히 정지한 겁니다. 소피가 화면 속에서 쓰러졌어요. 엄마.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생중계가 긴급 중단됐어요. 5억 명의 시청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또다시 제 눈앞에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마르쿠스의 죽음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 안전하지 않은 시스템, 이 모든 게 다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북극 생명돔 프로젝트 참사, 첨단 기술의 한계 드러나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검증된 서구 기술만을 사용하겠다고. 소피의 사고 이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유엔 기술자문회의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의장이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 성급한 도입, 그리고 안전보다 성과를 우선시한 결과였어요. 5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마르쿠스가 수술을 받던 날이었어요. 한국산 최신형 수술 로봇을 사용한 심장 수술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이라는 광고 문구를 믿었죠. 수술 시작 3시간 후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어요. 수술실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로봇의 전력 시스템이 과부하로 폭발한 거였어요. 마르쿠스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아말리에. 장비 오작동으로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믿음, 첨단 의료에 대한 기대,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철저히 조사했어요. 한국 의료기기의 안전성 검증 과정, 품질 관리 시스템, 사후 관리 체계까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너무 성급했다는 거예요. 한국 기술은 쇼잉만 강하다. 그때부터 제 신념이 됐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부실함, 검증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문화. 마르쿠스의 죽음이 그 증거였어요. 회의실로 돌아와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술 도입에서 한국 기업은 제외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닙니까? 한 위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약혼자가 한국 기술 때문에 죽었습니다. 소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리처드 블랙우드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아말리의 박사 말이 맞습니다. 서구 기술의 안전성은 수백 년간 검증됐어요. 그의 지지가 든든했습니다. 결국 회의 결과 한국 기술 배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르쿠스와 소피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다시는 한국 기술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마르쿠스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안전해졌어.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기술 때문에 누군가 죽는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소피 사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두 번째 환자인 12살 노르웨이 소년 올라프가 위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똑같은 심장 보조 장치 문제였습니다. 생명돔 내부 온도가 영하 62도까지 떨어졌어요. 모든 백업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기술팀에 소리쳤어요. 독일 크룹사 긴급 시스템은 언제 도착해? 최소 72시간 걸립니다. 날씨가 너무 악화돼서 기술자의 답변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72시간이면 올라프는 물론 다른 환자들도 위험했습니다. 그때 한국계 캐나다 의사인 이도윤 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말리에 박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압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 얘기라면 들을 필요 없어요. 이도윤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창 올림픽 때를 기억하세요. 영하 3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던 냉난방 시스템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평창. 그 시스템은 정말 완벽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기술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달라요. 의료 장비와는 차원이 다르죠. 박사님, 올라프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도윤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아는 한국 팀이 있습니다. K-에너지 글로벌 기술본부. 이들은 다를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마르쿠스의 죽음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올라프의 창백한 얼굴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박진우 상무라는 분이 있어요. 사막에서 아버지를 잃고 나서 생명을 지키는 기술에만 매달려온 사람이에요. 이도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분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리처드 블랙우드가 끼어들었어요. 아말리에 정신 차려.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건가? 그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올라프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모니터의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72시간이면 늦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이도윤 박사가 희망찬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저는 창밖의 눈폭풍을 바라봤어요.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말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마. 긴 침묵 후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연락해보세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걸 감시할 겁니다. 이도윤 박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위성 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다시 한국에 희망을 거는 것.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한국팀이 도착하기까지 정확히 1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올라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영하 65도 블리자드가 몰아치는 가운데 한국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착륙한다는 게 가능한지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해냈더군요. 수송기에서 내린 사람은 박진우 상무였습니다. 50대 초반에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 뒤로 김지은 박사와 정재민 기사 등 기술팀이 따라왔습니다. 박진우 상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분입니다. 12분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2분 안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마르쿠스 때도 의사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유럽 기술진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12분, 농담하는 건가요? 리처드 블랙우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양인들은 항상 과장하지. 하지만 한국팀의 움직임은 달랐어요. 체계적이고 빨랐습니다. 김지은 박사가 노트북을 열더니 복잡한 수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AI 생체 냉난방 시스템 준비 완료. 그들이 가져온 장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컴팩트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정재민 기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설치 과정이 정말 신기했어요. 조각조각 나뉘어 있던 부품들이 마치 퍼즐처럼 척척 맞춰졌습니다. 김지은 박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미세 조정을 했어요. 8분 경과. 박진우 상무가 차분하게 시간을 알렸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마르쿠스 때처럼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기계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생명돔 내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영하 65도에서 영상 18도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습도는 적절하게 유지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김지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AI가 환자의 생체 리듬에 맞춰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 조절해요. 냉방과 보온을 동시에 제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올라프를 시스템 안에 넣었어요. 체온 32도에서 시작해서 30분 만에 36.8도로 회복됐습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안도감이었어요. 올라프가 눈을 뜨며 말했어요. 따뜻해요. 박진우 상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이런 위험한 곳까지 오셨나요? 그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 수호자들이었어요. 리처드 블랙우드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달라. 그날 밤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적 같던 성공이 4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새벽 3시경 갑자기 시스템 전체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메인 냉각 라인에 심각한 결빙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김지은 박사가 급하게 점검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환 펌프가 얼어붙었어요. 내부 온도가 급강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돔 안온도가 영상 18도에서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박진우 상무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또 기술 결함인가요? 마르쿠스 때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역시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우 상무가 한국 본사와 긴급 영상통화를 시작했어요. 화면 너머 기술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부품 전면 교체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면 올라프는 물론 다른 환자들도 모두 위험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한국 기술이군요. 처음엔 화려하지만 결국엔 이런 식으로 무너지죠. 그런데 박진우 상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팀원들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일 뿐이에요. 포기가 아니라 도전하겠다는 의지였어요. WHO 본부에서는 벌써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 기술 신화 종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블랙우드가 BBC 인터뷰에 나와서 말했어요. 역시 아시아 기술은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환상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붕괴하죠. 그의 오만한 표정이 화면 가득 비쳤어요. 저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내가 맞았어.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올라프와 다른 환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한국 팀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박진우 상무는 본사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선언했어요. 김지은 박사와 정재민 기사는 3일째 잠을 자지 않고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제가 물어봤더니 김지은 박사가 답했어요. 동생이 저체온증으로 고생했을 때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면 끝까지 해봐야죠. 정재민 기사는 장비 옆에서 자며 24시간 모니터링했어요. 독일 팀원들이 무모하다고 말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외부에서 거대한 눈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온도는 영하 68도까지 떨어졌어요. 다른 모든 장비는 얼어붙어 작동을 멈췄지만 한국 장비만은 기본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다른 건 다 멈췄는데 왜 이것만? 그때 한국팀이 긴급 회의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격렬한 토론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이에요. 새벽 4시 눈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김지은 박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외쳤어요. 폭설을 에너지로 쓰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을 에너지로 바꾼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지은 박사가 흥분한 채로 설명했어요. 눈이 바람에 날리면서 생기는 정전기와 마찰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역발상 냉각 시스템이죠. 정말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어요. 리처드 블랙우드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모든 환자가 죽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또 실험적인 기술로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상무의 반응은 달랐어요. 역사란 원래 전례를 깨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김지은 박사가 노트북을 꺼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복잡한 도식을 완성했습니다. 극지 정전기 기반 마찰 에너지 변환 모듈이에요. 폭설이 강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순간 놀라움을 느꼈어요. 이들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자체를 해결책으로 바꾸려는 발상이었어요.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정재민 기사가 답했어요. 지은이가 말하면 됩니다. 이 아이는 천재거든요. 한국팀이 즉석에서 부품을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장비의 외부 패널을 뜯어내더니 특수 전도체를 연결했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어요. 이도윤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기술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출발한 용기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WHO 관계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실험도 없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한다고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후 1시 드디어 새로운 시스템 가동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0분, 20분. 그런데 30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폭설이 강해질수록 전력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보다 무려 300%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정말 됐어요. 김지은 박사가 환호했어요. 시스템 가동률이 98%까지 올라갔습니다. 생명돔 내부 온도도 완벽하게 안정됐어요. 올라프를 비롯한 모든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어요. 심장 박동, 체온, 혈압 모든 지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대단해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들의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리처드 블랙우드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날 밤 김지은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나요? 그녀가 수줍게 답했어요. 문제를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라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눈이 내릴수록 더 강해지는 시스템. 정말 기적 같은 역발상이었어요. 김지은 박사의 역발상 냉각 시스템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합동으로 한국 기술의 2조 달러 구매 제안을 해온 거예요. 박진우 상무가 위성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 본사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이 이 거래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2조 달러면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었거든요. 리처드 블랙우드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오겠군. 결국엔 돈이지 생명이 뭐가 중요해. 그의 냉소적인 표정을 보며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조 달러를 거절한다고요? 박진우 상무에게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거절하신 건가요? 왜요? 그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청와대에서 추가 설명이 나왔어요. 우리의 기술은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이죠. 박진우 상무가 영상통화로 본사와 연결했을 때 들은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르쿠스가 생각났어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말리에 진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어요. 전 세계 극지 국가들에게 이 기술을 무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기술은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실제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월스트리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2조 달러 거래가 무산되면서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해시태그 한국을 지지합니다.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했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돈보다 생명을 선택한 나라. 한국이 인류의 희망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WHO에서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결정은 21세기 인류애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처드 블랙우드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달라. 그의 오만했던 표정이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김지은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후회 안 하세요? 평생 써도 남을 돈이었는데.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기술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저희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생명 지킴이거든요.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인도주의자들이었어요. 정재민 기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생명을 함께 지키는 동료죠. 그 말에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 무상 공유 발표 후 2주가 지났을 때 북극 생명돔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벨기에 소녀 소피의 부모가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극한 추위 속에서도 한국 기술 덕분에 안전하게 태어난 기적 같은 생명들이었습니다. 소피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들을 안고 저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 이름은 하늘과 미라클이에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왜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거든요. 하늘은 한국말로 스카이라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WHO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기술팀의 국제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어요. 리처드 블랙우드는 은퇴를 선언하며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나는 평생 오만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전환점이었어요. 제 마음속 편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진우 상무가 떠나기 전날 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아말리에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을 닮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독일 역사상 최초 여성 총리가 됐어요. 첫 외교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기자들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 나라는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은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식 날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장한 하늘과 미라클이 한복을 입고 유창한 한국어로 신입생 대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한국 기술로 살아난 생명이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저를 살려준 나라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미라클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휴머니즘을 세계에 전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박진우 상무와 재회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자주 이야기해요. 자신을 처음 살린 아말리의 박사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저도 그 아이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북극의 그 작은 생명이 이제 한국의 미래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김지은 박사도 함께했어요.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공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저희도 진정한 기술의 의미를 배웠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요. 마지막 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추위를 막았고 한국은 제 마음속 편견과 상처를 녹여주었다는 것을. 별빛이 반짝이는 서울 하늘 아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마르쿠스의 죽음으로 시작된 상처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변했다고.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생명을 지키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북극의 그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처럼 끝없이 높고 넓게 말이에요. 북극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기술 성공담이 아닙니다. 편견을 뛰어넘어 진정한 인간애를 발견한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예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이익보다 나눔을 선택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